예, 예. 그 2016년 계획이에요. 3월 달에 서울에서 바둑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의 알파고가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 게임을 하기 전에 게임을 하기 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이세돌이 이길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둑은 워낙 그 경우의 수가 많아서 결국 컴퓨터가 하다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경우를 이거는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바둑이 아마 컴퓨터가 사람을 보여주는 마지막 게임이 될 거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바둑이 뭐까지 컴퓨터가 그까지 가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서양의 체스는 이보다 20년 전에 1996년에 IBM의 딥블러라는 컴퓨터가 인간 챔피언 이긴 적이 있습니다. 97년에 이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96년에 한 판 이겼고 97년에는 6판 앞선 때 전체를 이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낫다고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세돌 구단도 이 바둑이 실제로 주기 전에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장담을 했고요. 그 이세돌 구단의 뒤에 나온 그 필기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기가 6개월 전에 알파고가 이 바둑을 좀 기본을 구해서 봤더니 아직은 내 실력이 아니다. 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파고가 6개월 사이에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세돌보다는 이제 4번 이긴 거죠. 그런데 그다음 커세라는 사람이 사실은 바둑에서 이세돌보다 좀 낫다고 세계를 기록 좀 나온 편이었는데 커세가 이때 비웃었습니다. 내가 했으면 이겼을 거다. 이세돌이 실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나오겠지만 커세하고 보고 다음에 합니다. 알파고가. 근데 그때는 3대0으로 이겼고요. 알파고가. 그리고 커세는 눈물을 흘렸고 알파고는 은퇴를 합니다. 이제는 사람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그 알파고는 그다음부터는 장식기를 바둑이.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신문에 나온 얘기도 새로운 한국에 가장 어린 그 프로 여자 기사가 있었는데 이 생각들이 이분이 자기는 사람들이 좀 다들 기본은 안 본다. 알파고가 두는 기본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알파고가 아주 인공지능을 컴퓨터가 바둑을 굉장히 통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마침 이게 2016년에 3월에 한국에서 열린 건데 2016년 1월에 다보스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기술의 발전이 경제와 사회 구조를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에 하는 기술의 주요 기술이 뭐냐면 인공지능하고 로봇,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실험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의 물리 현실 시스템하고 사이버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왜 4차냐 하면 1차는 다 아시는 그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발명입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전기가 도입되면서 그것이 이제 컴퓨터 발전되고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들어와서 이 정보를 하는 건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4차 산업혁명을 붙이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 차이는 이게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생활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때까지는 거의 한 세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할 시간이 있었고 생활 패턴도 바뀔 수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그 속도가 빨라져서 4차 산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막 그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쫓아내기가 어렵다. 그럴 정도로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이걸 차이점을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국이 만들어지고 독일이 만들었는데 일본이 동에서 제조를 따라가고 한국이 그다음에 뭐 우리는 이제 뭐 경제가 오히려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추가 생산이 벌써 뭐 몇백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미 어느 나라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출발하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성모 총장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파고 게임이 있었지만 그런 흥미로운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였지 그거 가지고 뭐 이거 야간법석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야간법석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20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쯤이죠. 오픈 AI가 챗GPT라는 것을 챗GPT라고 발표했죠. 이게 나와서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인공지능이 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질문을 집어넣으면 대답을 해주는 그런 거여서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뭐 지금 사실은 유료 이 GPT 이용자가 한국이 세계 두 번째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미국이고 그만큼 한국 굉장히 많이 여러 사람 쓰고 있는데요. 2022년 10월달에 나와가지고 출시 2개월 만에 1억 이상이 많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좋은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고요. 근데 질문을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주는데 이제 문제가 참 이게 챗GPT라는 것이 과거에 있는 문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영상 동영상 다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답을 내는데 가끔은 말도 안 되는 답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점점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검색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스승님을 모시고 명동에서 식당에 가고 싶다. 그러면 명동의 식당 리스트 딱 명동의 식당에 뭐가 있냐고 쫙 물어보면 리스트를 쫙 주잖아요. 근데 나 들어가서 쳐다보면서 여기는 뭐 음식이 어떻고 어떤 음식이고 분위기 어떻고 이런 걸 이제 찾아보면서 그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챗GPT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승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명동에 식당 가려고 그러는데 가격은 어떻고 어떤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챗GPT가 다 웹사이트를 찾아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많던 거 리스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글이 볼 때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검색 기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구글의 SEO가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전부 다 이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지금 다 쓰는 것일 겁니다. 코파일럿.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국에서 이건 되게 미국에서 다 결정을 했는데 중국이 올해 이거와 거의 비슷한 성능의 걸 갖다 굉장히 싸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주죠. 그 딥시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격을 얘기를 하는데 한국도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라우드 X라고 하고 LG의 엑사원 같은 것들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모델들인데 물론 이 미국의 빅테크들에서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그 자원이나 도움이나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데이터가 나오지 못하지만 한국의 이 한국말로 하는 그리고 한국 자체의 그 기본 툴이 있어야 되겠다는 소위 말하는 소머리 레이가 중요하다는 그 말들을 많이 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제 선대받고 간다 그러면서 그걸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죠. 근데 이게 이제 챗GPT를 보면서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지능을 이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지능보다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제너럴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서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관론은 레이커스 파이 같은 사람은 이게 시뮬레이션 책을 쓴 사람인데, 원래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되면 이 인류의 낙원이 올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시뮬레이션 시점이 이 챗GPT가 나온 뒤가 훨씬 빨라져가지고 45년인가 2045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그러면 신약 제품, 신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장기도 이제 별로 대체가 가능해서 내가 그때까지 살기만 하면 안 죽을 거다. 본인은 지금 그때까지 살려고 계속 비타민 먹고 그러답니다. 하루에 뭐 150개 이상 건강 기능식품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게 되는 반면에,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물리학자는 이게 세상을 망하게 할 거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사람 말을 안 듣고 그 인공지능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슨 도덕관념이 있을 거고 무슨 공정성관념이 있겠냐. 그래서 잘못하면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사실은 그 리스폰스 AI를 하자고 얘기를 지적을 한 거고요. 더 놀라운 사람은 제프리 헌트라고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캐나다 학자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신경망, 그거를 뇌가 신경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이 아이디어가 얻어가지고 딥러닝이라는 그런 테크닉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AI가 커진 거거든요. 딥러닝이라는 기술과 이 컴퓨팅 그 능력들이,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쌓여서 이제 그 양이 질을 바꾼 거죠. 근데 이분이 챗GPT가 나온 다음에 구글에 계시다가 캐나다 교수셨는데, 구글에 계시다가 나와서 완전히 이것 때문에 세상 망할 거라고 아주 반대편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갖다가 후회하고 있다까지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챗GPT, 그러니까 GPT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좋은 점은 물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사람의 일을 효율화시키는 게 좋은 일인데, 잘못하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 뭐 전쟁 같은 거 할 때 요새 인공지능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세상을 바꿀 거냐? 그러니까 이게 워낙 사람의 머리를, 여태까지의 기술적으로는 로봇이나 뭐나 다 사람의 그 피지컬 스트렝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갖다 보완해 주는 거였는데, 이거는 머리를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직업 세상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 직업의 반이세가 없어질 거고, 특히 사무원, 회계사, 그다음에 뭐 의사, 교수 이런 사람도 없을 거다. 뭐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회계사라는 게 하는 일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정해진 룰이 있으면 당연히 컴퓨터가 쉽게 빨리 할 수 있겠죠. 회계사가 필요 없을 거다. 의사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있는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다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의사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한국에서 의사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돈 많이 버는 피부과 안과인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검토하는 영상의학과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T로 지금 거기서 여기 뭐 암이 있다 없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선호를 합니다. 왜 그래서 선호하냐면, 의사들이 제일 심하게 밤중에 갑자기 이모니스 받았다고 뛰어가게 되는 이런 거가 좀 불안하니까 영상의학과나 안과나 뭐 피부과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런데, 그래서 영상의학과 상당히 괜찮은 인기 있는 분야였어요. 근데 지금 확 인기가 떨어졌어요. CT나 MRI 영상을 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면 이게 훨씬 작은 거다. 왜냐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전공이 따고 난 다음에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 다보스 포럼이나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매년
잡에 대해서 이제 이 조사를 합니다. 이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꼭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1000개 이상의 이제 기업들 설문조사를 하면 AI 때문에 여태까지는 직업이 없어질 거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이때까지 나온 얘기인데 올해 나온 숫자는 거꾸로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AI가 줄이는 이 직업도 있지만 새로 만드는 직업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이 근로자의 60%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올해 초등학교 입학 학생의 65%는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큰 숙제를 주는 것이 그럼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 교육이라는 게 앞으로 졸업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건지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선법과 거기에 대한 지식을 주는 건데 앞으로 무슨 직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되나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 AI가 큰 세계적인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더 문제는 지금 이 빅테크의 역할을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돈 버는 사람 돈을 벌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생활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양극화 심해질 거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걱정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소득을 나옵니다. 자, 얘가 중요한 말씀 드렸고요. 중국은 여기서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처음 그러니까 시험을 받은 게 아까 말씀드린 딥시크의 시험입니다. 이게 2015년 1월 20일에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가 이 챗GPT와 거의 대등한 성능의 그 모델을 발표했고, 근데 이 회사는 40세 중국의 초중과학자. 이 사람은 양원풍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중국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학한 사람은 경우가 없고, 그다음에 개발 비용도 미국의 빅테크들의 10분의 정도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월 20일 마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날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세계가 야단 걱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의의를 갖고 있고 거기 돈이 나더라도 트럼프가 뭐 몇백 조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좋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그날 미국의 빅테크들의 그 주가들이 폭락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그리고 더 놀라우면 이 AI의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해 엔비디아의 칩들인데 이 중국은 이 미국의 이 반도체 첨단 반도체 수출 그 제한 때문에 얘들도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나 돈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뭐 2월 이런 거 보이고 잠깐 말씀드린 줄 썼고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실력이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어떤 거 한번 찾아보시면 전체 조합을 보면 토티스 메디아라고 이거는 저 영국의 옥스퍼드 계열의 그 회사인데 여기서 글로벌 AI 인덱스에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2위입니다. 근데 미국의 그 실력을 100으로 따졌다면 중국은 54점 된다고 얘기하고요. 한국은 6위인데 한 27 정도 얘기를 합니다. 약간 주관적인 평가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하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다투고 있고 그 뒤를 이제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아주 뒤처진 상황은 아니다 이런 정도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AI 부분의 논문입니다. 보면 미국이 아직도 중국을 앞서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세계화가 연동되는데 제일 밑에 게 2021, 그 다음에 22, 23년 그러니까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이 논문 수는 1위인데 근데 격차를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논문 수는 1위입니다. 인력을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생각이 예상 벗어난 건데, 워낙 중국이 과학기술력이 많으니까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국이 거의 반 세계의 상위 AI 과학자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중국 대통령이고요. 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20%, 한국은 2%, 한 7%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출식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 현재 활동하는 나라를 보면 이 미국이 40%를 제일 많고 중국이 한 30% 이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미국의 기업에서 일한다. 이게 지금의 형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미국에서 나오는 논문도 많은 거고요. 근데 앞으로 이 격차는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아까 딥스케이에서 보듯이 토종과학자들이 미국 중국에서 굉장히 활동을 하고 그 성과를 낸다. 이게 이제 굉장한 변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AI 분야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본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중국의 과학수 전체의 학술 논문의 양을 보면 중국이 2019년부터 전체 논문 수에서 1위로 올랐었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벌써 한 6년쯤 되죠. 그리고 논문의 이 회원들을 따질 수 있는 P 인형을 쓰고 그 나온 논문을 누가 얼마나 인용하느냐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앞서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이게 그렇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 그러니까 인구가 14억쯤 되고 미국은 뭐 3억 얼마밖에 안 되니까 그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만 물량분석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부식하는 것이 네이처 인덱스라고 해서요. 최상위 논문을 분야별로 뽑아가지고 이걸 내는 나라와 기관을 조사하는 네이처에서 조사하는 네이처 인덱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거기서도 중국이 1위입니다. 미국이 2위고요. 그리고 이 국가별로 보면 그러니까 기관별로 보면 여기 보시듯이 중국 과학원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장이 2등. 그 다음에 다 중국이 10개 중에 10대 이 기관 중에 8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시가 저자인데, 제가 저자를 갔다 왔는데, 칭화대, 난징대, 의료진. 그러니까 10대 기관 중에서 하버드 대학하고 막스평 빼고는 전부 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과학기술의 능력에서 이미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도 특별로 선택하라고 하는 PCT 특허를 보면 중국이 1위고요. 미국이 2위고, 이게 기업별로 보더라도 화웨이가 1위고요. 삼성전자가 2위. 그 10개의 기업 중에서 4개가 중국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과 과학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 AI도 그렇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중국을 그냥 값싼 물건을 파는 노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기술적으로 무장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배경하에서 왜 중국 탐방을 하게 되냐, 하게 되면 이 트리거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날 뉴욕타임스의 토마스 퀴그만이라고 월드스가 세계를 평평하다, 그다음에 엑스스 오리지널 세계화를 주장하는 그런 오피니언 칼럼니스트가 있더니 4월 2일 날 뉴욕 타임스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I just the future, 이것은 나니까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웨이에 지금 연구 개발단지를 가보고 나서 여기가 미래를 창조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자기 친구가 한 얘기가, 옛날에는 미래를 보려고 그러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갔는데 이제는 일로 가야겠다. 그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중앙일보 생각을 보면서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소문을 꾸몄다가 점점 펴져가지고 이제 인문사회, 외교가 다 묻혀가지고 처음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꾸몄다가 상당히 큰 규모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화웨이가 연구단지 된 데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하고 여기 까베 표시가 있는데 상하이하고 항저우를 같이 갔습니다. 미국의 AI 기업이 중국의 AI 기업이 또 수도권 집중성이 상당히 높은 데라서 한 50%는 베이징 부근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베이징 대학, 상하이, 후단 대학 이런 정도 있어요. 후단 대학이 아니라 칭화 대학도 있어서. 그다음에 한 30%가 항저우, 상하이 대학이고요. 한 20%가 선정, 홍콩 그렇게 제기가 큰 AI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상하이에서 이제 이런 상하이 항저우는 가까웠고요. 상하이에서 본 기업이 두 개, 화웨이 연구단지를 갖고 센스타임이라는 걸 갖고 그다음에 여기 인큐베이터 단지를 갖고 항저우에서는 두 개 대학 기업 항저우 브레인컴하고 디인로보틱스하고 그다음에 저장대학교가 이 아까 얘기한 양원평 딥스크라는 사람의 모교입니다. 여기서 박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디인로보틱스가 만든 사람 그것도 여기 저장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항저우가 사실은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그런 쪽에 하이테크 쪽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여기 인공지능을 갖고 이런 걸 치료를 줍니다. 자, 이거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아이플라이텍이라는 데가 누가 만든 거냐면 중국 과학기술대학에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 데입니다. 여기의 졸업생인 류칭평이 대학 동문과 같이 창업을 했고요. 여기는 주요 분야가 음성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제품이 인스턴트 트랜스레이터, 말을 하면 바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이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금 사업 다각화를 해서 이걸 교육에다가 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내드리냐면 깜짝 놀랐는데 성으로 쓴 답안지를 수업 답안지를 집어넣으면 바로 8점이 나와요. 뭐가 틀렸다 이렇게 나오고 몇 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교사가 어디까지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효과를 미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놀랍게도 작문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문 수업을 하면 보통 지금은 어떠냐면 한 40명 놓고 수업을 하면 애들이 숙제 내잖아요. 그럼 교수가 앞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보고 한 1, 2주 보고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눠줘요. 그 피드백을 줍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1, 2주 지나가면 자기가 뭘 썼는지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AI를 쓰면 바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내가 뭘 잘못했고 목표를 뭐 어떻게 했고 부상에서 무슨 문제였고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하여튼 이 아이플라이텍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학습, 스마트 교육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센스타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홍콩 중국대학, 여기 홍콩 대학이지만 거기에 박성환 선생 신이라는 사람이 지도부장 같이 출입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들어가셨고요. 뭘 하는데 그냥 컴퓨터 비전 안면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한 것이 왜 길거리를 보다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범죄를 들켰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안면인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이렇게 사실 프라이버시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니까 그걸 다 그걸 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안면인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도하는 회사가 센스타임이에요. 근데 이 중국 당국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미국을 소수민족의 감시와 그걸 이용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어서 사실 미국에서는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아니 지금 미국이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해서 이 반도체 첨단 칩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대응하느냐? 그 사람 대답이 우리 옛날 칩, H20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직도 이제 화웨이, 엔비디아에서 중국에 파는 거, 그거를 잘 조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면 최첨단 칩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거기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화웨이나 알리바바에서는 이제 자기들 자신이 칩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갔는데 여기는 2019년에 하버드 박사과정생의 한비청이 창립을 했습니다. 근데 한비청은 사실 참 재미있는 사람인 게 학부를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영재 클래스를 들었는데 그 영재 클래스 중에서 한국에 유학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학부를 기계공학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지는 않았고요. 근데 마침 이 기계공학 학부 다니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프로젝트에 같이 할 수 있어 조인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쪽으로 하버드 대학에 가겠다고 이제 지도교수가 부부들이 성적을 보면 안 좋지만 얘는 정말 이쪽에 열정이 있다고 써가지고 하버드에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리버학센터 박사과정 진학을 했는데 그 박사과정이 있는 동안에 이 BC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그레인코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고요. 그거를 중국에 완전히 이전했는지 매사주에서도 있고 둘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진은 카이스트 이나영 총장이 같이 갔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카이스트 패널을 전송합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기술이 뭐냐면 의수의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의족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어떤 여자인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를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오십시오 데려가고 그다음에 이 브레인볼 2층에 있는 2층까지 걸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 사람이 전염 관련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자기들 제품을 데모스트레이션 자기들이 이렇게 걷어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의족이에요. 근데 의족을 하고도 걷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가지고 보통 사람하고 차이를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 의수를 가지고 컴퓨터를 치는 겁니다. 컴퓨터가 아니죠.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수를 가지고 손가락을 하나씩 무지해가지고 피아노를 쳐서 곡을 만들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사람은 시간까지 배워가지고 이 한자로 글자를 쓰더라고요. 의수를 가지고. 이게 어떤 기술이냐? 이제 브레인이 하고 이제 행동하고이라는 게 브레인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지금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그 브레인 생각을 미리 여기서 캐치해가지고 취고 싶든지 아니면 머리를 쓰든지 해가지고 캐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술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브루즈에다가 의소를 꽂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전기 감지기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겠다고 옷을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머리에서 이 신경망을 통해서 신경을 여기 근육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활력기 때문에 그걸 끝인데 여기까지 전달된 신호를 이게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정교하게 돼가지고 손가락 움직이고 피아노 치고 이 정도까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이 2023년에는 항저우에서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 의수를 반짝한 수영선수가 성화 봉송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 좀 보입니다. 근데 마침 우리 같이 가는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에 로봇 기업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그분한테 저 기술이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저거요 우리도 하려고 그러면 1년이면 개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개발해도요. 저게 이제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라서 시행령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풀어야 되고요. 그러면 몇 년 걸립니다. 근데 얘는 이미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풀고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선을 하자.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관점하고 기업하고 이런 굉장히 연관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입니다. 이건 로보틱스인데 여기서 나온 홍보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치 배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둑 로봇이라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대답 보여드렸고요. 일단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이게 저희 소화기거든요. 이 소화기를 탑재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걸 가서 소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택배 내려가 올라가서 내려가서 가지고 뉴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각과 개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겠지만 10년 전쯤에 다음판 챌린저에서 휴먼보라고 한국의 퀘스트에 우주를 수행하는 게 다음판 챌린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떤 챌린저였냐면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후였는데 후쿠시마의 원전 그 통제실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워낙 방사능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 거기다가 이제 이 로봇을 집어넣자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만큼 로봇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통제실에 무슨 버튼 연구기나 사람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계단을 내려가서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만지고 이걸 버튼 누르고 뭐 이런 이제 그런 테스트를 주고 가프하고 미국의 고등과학 거기서 세계의 팀을 선빙을 해서 여기서 제일 빨리 그 테스트가 하는 팀을 갖다가 상을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카이스트 휴고라고 유명한 휴고라는 곳이 가서 그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보면은 한 3개 팀이 그 테스트를 완성을 했는데 많은 팀들이 계단 내려가 넘어지고 문고리 돌리는 걸 못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오줌에서 들어보니까 이 계단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쉽게 내려가는데 로봇이 그냥 하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단이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높이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면 높이를 재고 그 다음에 그 높이를 가려면 바로 얼마큼 올려야 되고 이걸 명령으로 계산해가지고 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 걸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AI가 나오기 전이고 AI는 그걸 학습을 통해서 한 사람처럼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있어 올라가고 하는 거 쉽게 됩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전 로봇이 이게 다 계단도 올라가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는 여기는 저장된 두 교수가 학생과 같이 창업을 했고요. 사전으로 4개의 개 같은 개를 가지고 휴머닝 로봇 2종으로 갖고 있는 그런 로봇도 하고 지금 여기서 이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습니다. 7년인데 이미 매출액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냐면 재난 현장 로봇 아까 보여드린 그 소방 로봇 그러니까 이 소방서에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기 어려운 장소에 가서 소방을 활동을 합니다. 이게 중국이 참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정부에서 첨단 제품을 샀습니다. 약간의 하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쓰면서 계속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마스 프리드만의 글에 나왔던 화웨이의 R&D 캠퍼스. 화웨이는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R&D 단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상하이에 여의도의 절반 정도 되는 면적에다가 단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이미 24,000명 정도의 건물이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31살 다 그 정도거든요. 9,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근무고 놀라운 거는 이 전체 R&D명이 화웨이 전체 R&D명이 한 35조입니다. 35조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 내년 예산이 굉장히 제일 많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내년이 35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수소기초과학에 투자합니다. 11조 원 투자하는 건데 한국기초과학에 투자하는 얘기가 35조 중에서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게 3조 됩니다.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거의 13배 가까운 돈을 한 기업이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있고요. 기초과학에 투자할 때는 평가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필이라는 사람의 그 철학이 그냥 새로운 걸 하려면 뭔가 기초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습관이 이런 게 있으면 맞아. 우리 내가 투자한다. 이제 새로운 걸 하겠다. 이게 여태까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겠다는 멘탈리티는 완전히 다른 멘탈리티를 좀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정리하면 정병수 박사님들이 같이 가셨는데 여기 이제 오늘 정리한 게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린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창업 당시에 나와있거든요. 원전기가 46세, 그래서 사실 3세였고 그 다음에 이 에이프라이트는 26세, 센스타일은 당시 33세, 브레이커는 당시 27세, 그 다음에 디브로트는 35세. 그러니까 30대, 20대, 30대에 창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창업한 사람들의 이 직업을 보면 부자의 직업을 꼭 연구원이거나 대학 교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잘 활동을 하고 젊은 나이에 창업합니다. 얘네들의 그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50대 은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부가 굉장히 협조적이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서 이런 시진핑을 나타났는데 최대 인공지능 기획터라고 해서 그런 단지가 있고요. 거기에는 최신 제품을 파는 그런 공간이 지지하겠다는 프로그램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저우의 인공지능 타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사업자들 그런 거죠. 그래서 신사업 수준도 많다. 저장대학교를 갔는데 저장대학교는 사실은 서울대학교에 비해서 옛날에 한참 후진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대학교,清华대학교,复旦대학교 이런 거 되게 알아주는 자리인데 저장대학교는 거기 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4대 명문으로清华대학교하고 저장대학교까지 끌어서 4대 대학을 명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98년에 종합학원이 있어요. 그 전에 분리돼가지고 나눠진 거를 모아가지고 굉장히 큰 대학을 만들어서 학부 재학생이 어느 정도가 서울대도 좋고요. 수준이고 예산도 알아보니까 서울대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부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딥시크의 창업자도 있고 딥로봇 창업도 여기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고요. 미국의 중국의 스태프들하고 보통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희한테 그 메인 캠퍼스를 찾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저장대학교 거기는 총장보다 이제 단체가 더 위니까
단서기를 만나서 아니 이게 원래 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때 이야기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정원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요 정원이 많으면 그냥 새로 학과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에다가 유명한 학자를 모셔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데 물리학과 교수들이 아니 난 그거 배울 수 있고 저 사람 나보다 돈 많이 먹고 애들 많이 싫어 그래가지고 정학을 하면 그러면 첨단 물리학과를 따로 만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로 이 아주 유명한 외국인 과학자를 모셔올 수 있었고 배워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갔다 온 그 지역 기관과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중국에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나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커제 말씀드렸고요. 이게 2017년인데 상표를 하면서 오는 사진. 근데 그러자마자 중국은 우리나라는 사실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별 일이 없었거든요. 2017년에 중국에서 바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딱 하면서 그걸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2025, 20년까지는 25년까지는 20년까지 70%, 25년에는 이 대등하고 30년에는 완전히 세계적으로 우선을 한다 그런 얘기고 그 이후에 계속 그 그런 발전 계획을 냈고요. 제조업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중국제도 2025라는 것이 2025에 그러니까 첨단 기술과 조합을 해가지고 제조업 한국으로 간다는 건데 중국제 목표 2040년 중국몽이라서 CGP 하는 게 이거는 100주년, 그러니까 중국공화국 100주년 맞춰가지고 세계 최고가 났습니다. 이걸 지금 다 끌고 가고 있고 지금 25년까지 일단의 목표는 거의 다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 세웠고요. 초대형 투자를 합니다. 활동이 되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를 이용하고 이 과학 대중화를 통해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고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유명한 과학자들이 없었으니까 천인교육이라는 걸 이용해서 과학자들을 끌어오는 거기로 파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재 정책은 영재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있고요. 대학에 가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놀랍게도 2001년부터 우리는 2018년에 겨우 그 코딩 교육을 한국에 도입을 했는데 2001년부터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요 대학 입시에도 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정책, 처음엔 212 정책이라고 해서 21세기 100개의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98공정에서 98년으로 만든 건데, 집중 프로그램, 그러니까 216에서 120개 정도의 대학을 지원하다가 39개로 줄였습니다. 더 집중 지원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시진핑은 프라이머리 정책이라고 해서 인류 대학도 있지만 인류 학과, 대학 전체가 아니라 학과가 이루면 그것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쌍인류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학점. 한국은 이제 준비된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잘하면 대륙 실수가 있는데 대륙 실수가 대륙 실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제조 2025의 성공이나 들어오는 경우는 70%, 40%, 전체 40%, 세계에서 가면 이미 도미넌트한 분야가 있는데 특히 이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누가 경쟁하는데 거의 독보적인 문제고요. 여기에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산업협동, 그다음에 관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수출 제한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뺏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중국의 과학기술력이 세계 1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첨단 제조 반도체를 지금 만들지 못할지 모르지만 아마 곧 만들어서 미국과 완전히 디컴플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시장 쪽에 보면 왜 우리가 사실 1992년에 한중 수교한다는 거 우리가 30년 동안 거의 중국보다 우위라고 생각했잖아요. 거기서 대가서하고 근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 위협을 느낍니다.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때, 쫓아갈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에서 한일 제1과에서 저한테 글쓰자에서 찾아보니까 1965년에는 국민 1인당 GDP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아웃됐습니다. 우리가 100%고 일본이 9%였고요. 지금은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앞서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발전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쫓아갔냐? 사실 그 쫓아갈 때 그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TV가, LGTV가 소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옛날에 생각도 못하게 됐어요. 소니 TV는 워낙 화질이 좋았고 삼성TV에는 굉장히 값싼제품이었고 근데 90년대 말에 디지털 일렉트로닉스가 소니를 안 하는 분야에 있는데 디지털도 점점적으로 바뀌는데 소니는 너무 그거에 자신만만한 디지털 쪽으로 변화하는데 늦었거든요. 근데 삼성 그 기술의 전환기를 타고 넘은 거죠. 디지털 성공한 거고 그게 성공을 해서 이제 LG나 삼성 TV가 소니보다 지금은 더 좋은 걸 사람들이 알지 그렇게 바뀐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 디지털 일렉트로닉스인데 지금은 인공지능인데 한국은 그걸 성공에 너무 자만하고 가만히 있다가 중국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걸 이용해서 키워나가겠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당시에 했던 그런 자발식 계획을 같은데 우리가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을 보면 국가자본주의라고 사업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전문인데 국가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죠. 그리고 지원하고 이게 효율적이냐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육에서 이제 과도한 풍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인 문제하면서 양봉지를 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거 찍습니다. 감사합니다.